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월 그리고 FMC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올라왔습니다. 5월 FMC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F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리스크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 연준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최종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책정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동결할지 동결 시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MC 이전과 그리고 이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이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 이 경제를 이제 즐겨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이 단어가 요즘 굉장히 좀 애증의 단어가 돼가고 있어요. 바로 FOMC입니다. 자, 5월 FOMC 이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연준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또 FOMC 이후에 자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상의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님 모셔보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좀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 리퍼블릭 자산을 JP모건이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너무 발빠르고 월요일만 되면 해결이 돼 있고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사태가 나면은 네. 주말 사이에 다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SVB 사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네. CS-은행. 네, CS-은행. 그리고 이번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한 일주일간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전격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이즈는 있었지만 가장 좀 우리가 시장이 기댈 수 있는 JP모건이 나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상당 부분 좀 진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약간 또 나라에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나와서 떠밀리듯이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자발적으로 좀 한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사실 UBS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다만 JP모건은 예금의 전부와 자산의 대부분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조건들에 있어서 JP모건은 좀 자발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자발적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막전 막후의 스토리를 확인한 결과 어떤 재무부나 FDIC에서 등을 떠밀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2008년 서브프라임 무기지원 사태 이후로 약간 거기에 학을 띠는 것 같아요. 이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버리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만으로는 이러한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네네. 그럼 규제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선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러한 크레딧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걸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금융권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나의 버퍼가 안전 버퍼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이러한 상황을 잘 버텨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운용을 잘 해야 되고 어떤 미스매칭에 있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등이 결부되는 것들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는 선에 계속 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 선을 넘어간다면 왜냐면 이제 다른 은행의 문제들도 분명히 터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25bp 인상 하고 금리 동결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네. 하고 계시긴 하죠. 저희 상상은증권 리서치 센터는 1월부터 기준금리 최종 금리 레벨에 대해서 5.0%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5.25로 수정 전망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2월 달에는 최종 금리 레벨이 5.5에서 5.75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저희는 5.0을 했습니다만은 저희의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보다는 높아진 연준의 기준금리를 확인했지만 네네.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보다는 여전히 낮은 기준금리입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의 최종 국면에 가다 보면은 언제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지표가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준금리가 물가 지표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비슷하거나 조금 근원 물가 같은 것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액션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난 3월부터 근원 물가를 차감한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3월에 3.9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4월에 4.5% 레벨까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 말인즉슨 아무리 빠르게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 주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과 가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기대 심리가 되겠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과 조금 더 장기간의 높은 금리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0.25bp를 한번 올리고 동결이 네.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다 이제 그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연준이나 ECB나 영란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향이 어떻게 될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네.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bp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관심이 높은 한국은행은 네. 3.5%에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운 금통위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특성상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오시게 되면은 좀 관망을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저 위험 부담을 감수를 사실 시작할 때는 안 하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의견 조율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물가는 점차 안정화되면서 오늘 4월 소비자 물가가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ECB 같은 경우는 50bp냐 25bp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는 25bp 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조금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RBA죠. 호주 중앙은행이 3.6%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는데요. 네. 25bp 전격적인 인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3.85%가 되었고요. 네네. 공교롭게도 2개월 연속 호주 부동산 가격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3.6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점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의 책무를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산 시장에 있어서 호주도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그닥 반갑지 않은 타이밍에 나타났다라는 점을 좀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캐나다가 금리 동결을 선언했었고, 네. 호주도 금리 동결을 선언했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올려서 주식 시장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다고 오늘 발표가 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호주 시장은.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 세계 시장에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 0.2bp 올리고 이제 동결이 될 것이다는 요 기조도 네. 혹시 아까 보여줬던 그 굉장히 높은 그 근원 CPI나 네. 코어 CPI 쪽 이쪽이 더 높아진다면 금리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서두른 편이다. 네. 기대 인플레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물가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려오면 환호를 한다라는 것은 다행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행이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나올까? 큰일이다죠. 다행이지 네. 않다면. 그러면은 물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네. 시장이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두 발짝 한 발짝씩은 앞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호주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25bp 금리 그러니까요. 인상이 저도 깜짝 시사하는 놀랐어요. 바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준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ECB 여러 가지 맞아요. 중앙은행들의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거의 정리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가 얼굴에다 물 던진 기분이었어요. 화들짝 깬 느낌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네, 이거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구나. 야, 이 경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날 리가 없지.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표현이 너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점심 식사를 하고 갑자기 무슨 그쵸. 일인가 네, 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좀 네. 지켜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호주 부동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동산과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네. 이 지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아유, 예. 과찬이십니다. 저도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이제 5월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 이게 지금 뭐 전세 대란, 뭐 네. 전세 사기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시장은 거래량이 늘면서 상당히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원, KB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114 등 각 기관마다 집계하는 것은 다르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 지난주 4월 마지막 주에 전국 부동산 가격 낙폭은 네. 마이너스 0.1%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특히나 지금 규제가 대부분 해제가 되면서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책 해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서울 중심으로 가격의 반등 압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의 가격은 마이너스 0.07까지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안정세로 가고 있고요. 송파나 서초, 강남구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됐군요. 네, 주간 지표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좀 그래도 또 지역 내에서도 차별적인 부분들은 있겠으나 그렇겠죠. 예. 시장 분위기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젠 보합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다만 아직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퍼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에 한정된 이야기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 전세의 하락폭은 매매가보다 더 크죠. 더 이제 낮은 낙폭이, 그러니까 예. 낙폭은 크고 하락률은 더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매매가의 변동률보다 전세가의 변동률이 더 컸습니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임대차 맞아요. 시장에서는 안정 신호를 매매처럼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어렵고요. 특히나 서울은 공급량이 아주 좀 제한적이나 광역시나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은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온기가 확산되는 것이 쫙 퍼지는 것이 아니라 비균질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부동산은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특히도 뭐 잠실 쪽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실 쪽 그쪽 강동 쪽이 좀 하락장에서 크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폭이 있었던 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반등하는 것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사실 좀 지켜보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급매가 나오면 3일 만에 매매가 거래가 되어버리는 네. 실거래가가 발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돌아선 것 아닌가? 좀 사람들이 좀 안 그래도 더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이제 뭐 낙폭을 줄이고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낌새들 채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세 가격을 저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전세 가격이 아직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지지를 해줘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좀 해줄 텐데 전세 가격이 좀 아직 뭐 전세 뭐 관련된 지금 뭐 전세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에선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전세가율의 하락세의 추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매매가의 낙폭보다 전세가의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네. 지금보다 작년의 기준으로는 월세가 월등히 유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맡기는 기회비용보다 월세를 통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시장금리와 비교했을 때 네. 훨씬 낮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세가가 떨어진 만큼 월세가가 올라오면서 지금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시장금리는 아시다시피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렇죠. 대출금리 만기물별 내려갔어요. 시장금리에 있어서는 내려갔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상품의 금리의 하단도 내려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의 균형점을 찾는 국면이 2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에 있어서 23년에 약 26만 호가 있고요. 네. 수도권이 그중에서 절반인 약 13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울이 1만 호 정도다 보니까 인천과 경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고 네. 서울에서 퍼지더라도 인천, 경기에서 막혀버리게 되면은 전국적인 그 보합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앞으로도 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 대구가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대구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네. 세종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쪽 지역들이 좀 아무래도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낙폭이 더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경기도권이 그렇다면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규제가 다 풀려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시선은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입주 물량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의 낙폭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주간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세종시는 택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택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발이 된 이후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적겠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런 최근의 상황들이 크게 내려갔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반등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5주 연속이라고 하면 추세를 전환하기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택 선행 지표가 좀 있잖아요. 뭐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월달 S&P 케이스 실러 미국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네네. 네, 플러스 전환을 했고 한국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KB 선도 아파트 50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4 정도였는데요. 네.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04 정도로 거의 보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고 하면 코스피로 친다라면 이제 대장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 선행 지표가 플러스에까지는 안 되었지만 보합세로 거의 전환되었다라는 점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 냉온기가 혼재되어 냉기가 우위를 점하다가 냉온기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2분기 중반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과 함께 부동산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지점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자주 나오셔서 주식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부동산 이야기도 네.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월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출발만큼 올해 끝은 어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